안녕하십니까, 박재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노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웅입니다. 진격의 촛불 3.4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촛불 엄청나게 비가 왔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오신 분들이 대단하지 않아? 놀라운 것은 비가 막 쏟아져도 의연하게 전혀 미동 없이 앉아들 계시는데 정말 놀랍더라고.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밑에도 막 젖어가는데도 그냥 다 앉아가 있고. 근데 처음 행진을 못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다들 이제 행진하고 싶어 하시는 기세는 아주 강한데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번 토요일이 행진만 하는 그런 촛불이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봅시다. 그래 봅시다. 예. 자, 정말 지난주에도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쏟아지는 게 저희들의 진격의 촛불 3.4의 자랑거리 박재동의 만평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야, 뭐든지 전 정권 탓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 정권 탓이 맞아요. 전 왜? 정권에서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네. 그죠? 참. 맞는 거야. 덕분이 아니고 탓이야. 탓이야. 그렇지 않은 것도 나가서 리투니아에서 명품 산 것도 다 전 정권 탓이라니까. 전부. 그리고 이번에 그 엄마 그것도 전 법정 구속된 것도 그렇게 되는 건가? 전부 전 정권 탓이야. 참. 자, 또 그다음에 볼까요, 우리? 법정 구속된 최은순. 가족 비리 댐이 넘쳤나요? 뚫렸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네. 네. 저게 본부장에서 역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본부장에서 장, 멀리 있는 순으로. 본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 근데 저게 이 댐이라는 게 원래 저 정도로 뚫리면 그 다음에 뭐 볼장 타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일로 계속 구멍이 커지는 거니까. 지금 봐요. 도이치 모터스 있었지. 무엇보다도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 글쎄 말이에요. 예. 이것도 무혐의 줬지만 그 관련 공무원은 기소됐단 말이에요. 3명이나. 그런데 그 수사 슬며시 한 사람은 또 경찰관인데 대통령 취임식에 부르고. 물론이죠. 네. 뿐만 아니지. 그때 그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 취임 6일 만에 저기가 돼요. 국장으로 승진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 특혜 사건에 연루돼서 하여튼 과장인데 그 사람 국장으로 승진돼서 지금 양평 사건과 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공흥지구를 빼고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자기들끼리 다 끼리끼리 이번에 그 윤석열이 이 비리 이권 카르텔 얘기를 했는데 최고지. 자기들 얘기를 열심히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보면 흥미로운 게 법정에서 저 최은순 씨가 저렇게 억울하다. 억울해. 너무나 억울하대. 죽어버리겠다. 죽어버리겠대. 억울할 것 같아요. 내 사이가 누군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지. 이 뒷골목 정권에서 정치 상황에서. 근데 원래 저게 뒷골목 정권이라는 표현이 끝내주는데 우리가 골목 대장이 됐으니까 딱 뒷골목 정권이고. 뒷골목 정권에서 뒷골목 행정이야. 그 정말 좋네. 이번 사전에 등재시키면 좋겠어. 그러게 말이지. 근데 저게 이제 저걸 보면 예고편이다라는 게 아주 확실하게 느껴져요. 최은순의 비명 소리는 저 윤석열 김건희의 비명의 예고편이다. 그렇지. 앞으로 걸릴 게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한참 하겠습니다만은 서울과 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땅.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게. 정말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에요.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행위인데 사법부가 형량은 좀 그 죄질에 비해서 죄질이 나쁘다 그랬죠. 그런데 죄질에 비해서는 가볍게 처벌을 한 건데 이제 두고 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이 장모님도 죄질은 훨씬 나쁜데 너무 가볍게 처벌했다고. 도대체 그 장거 증명을 위조했으면
장거증명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그거죠. 않느냐. 네. 그런데 그 사용 부분은 싹 뺐거든. 그 재판장이 몇 번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마다 행사한 것. 무슨 목적으로 행사했냐? 그러면 행사죄가 들어가거든. 그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때 입을 다물고 검찰이 두 번, 세 번 그랬다는 음. 거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봐줬는데, 또 하나, 본인 징계에서 징계 2개월이 부당하다고 징징거려서 윤석열. 소송했는데, 실제로는 무슨 소리냐. 2개월은커녕 2개월 정지도 너무 가볍고 네. 파면과 해임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똑같잖아 지금. 그 저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부장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저게다 수사 무마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해야 될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를 은폐하는 그러다가 이제 딱 걸린 거죠. 근데 아까 그 이 문서를 조작해서 행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법원에 제출한 건 꼼짝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은 문서를 조작하는 이유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기죄는 싹 빠졌어.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억울하다 억울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닌가. 국민이 억울하지. 그래서 이게 이야, 법조울이 뭐 저따위냐 이따위냐. 저래서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딱 옛날 한겨레 만평 보던 생각이 나요. 글쎄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막혀요, 그렸을까? 전번 주에 내가 좀 못해가지고 잘릴까봐 열심히 그랬어요. 아, 정말 이거 이게 진짜 사건도 끝내주네. 많이 모이고. 지금 저 표창장 4년 정경심 교수는 뭐 음. 보석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이 몸도 아픈데 그것도 전혀 그렇게 해주지 않고 그리고 최은수는 이게 지금 보면 뒤지기 시작하면은 엄청날 거예요. 나라를 하는. 뿐만 아니라 공원개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사업 기간을 넘기면 그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사업 기간을 넘기면 그날부터 이제 지체 배상금이라는 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자격이 이제 상실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부당하게 연장도 해주고 1년 반이나 연장을 해줬어. 근데 연장해준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연장을 그냥 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처가 식구들은 싹 빼준 거 아니에요. 게다가 혜택본 그런 시행사 그 안에 빼준 분양도 거야. 700억이 넘는 거 다 분양을 했는데 개발 분담금을 한 푼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한 푼도 영. 빵원이야. 빵원. 참 세상에 기가 막히지. 것들을- 눈에 네. 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안 같았으면 자기네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 같았으면 바로 압수수색 수백 번 들어가고 바로 글쎄 최강도의 말이에요. 이권 카르텔로 본인들 말로 하면 다스리겠죠. 내가 근데 저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냐 하면 최영순이라는 사람이 법조리 뭐 이따이냐 자기가 좀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저울은 아주 이 저 정당한데 앉아 있는 위치가 다르다. 혹시 저러지 않았을까? 그 DK 여신, 정희 여신이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천칭 저울.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법정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어떤 재판관이 사정을 봐주고 불공정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의 살갗을 가죽을 받게 벗겨서. 된 다음에 그 의자의 CEO잖아요. 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세습을 그렇죠. 하니까 네. 아들을 재판관을 시키니까 아들은 늘 아버지 가죽으로 된 의자에 앉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 잘못하면 정의롭지 못하게 하면 내 가죽도 그렇죠. 벗기리라. 이걸 이제 상기시켜주면서 했는데 그 정도로 무서운 거거든. 이게 그 기준으로 보면 진짜 어떨까 이게 지금처럼 수사 권력 검찰을 다 동원해갖고 무혐의 주고 거꾸로 가게 되면은 그 죄가 얼만큼이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왼쪽에 이제 저울추가 밑으로 내려가서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법조울이 뭐 이따이냐라고 해서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받은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건 아니겠죠. 좀 자꾸 보니까 그렇게도 보여요, 진짜. 그런데 나는 김민훈 교수의 그 전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인상적인 게 있었어. 근데 눈을 가린다는 것은 이 뭐 직위 고하나 뭐 알고 뭐 이런 것들을
안 보겠다는 거지. 그것만 안 그거는 보겠다는 좋은데 음. 또 한편으로는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음. 베일을 어떤 사람은 벗겨서 봐야 될 봐야 일도 있다. 되거든. 음. 딱 똑같이 뭐 800원을 훔쳤다 또는 뭐 음. 했는데 이 사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바로 그거죠. 그럴 수밖에 네. 없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지. 음. 그런 걸 때는 다시 또 눈을 풀어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야. 특권에 인상적이었어. 대해서는 눈을 가려야 되지만 도리어 불리하고 어려운 처지는 사람들의 사정은 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지의 베일을 그대로 차고 있으면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의라는 건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건 야, 문제가 전번에 있다. 그 800원 택시 저 버스 기사는 아웃시키고 뭐 네. 20억 이런 거는 봐준 그거는 뭐 어떤 거야 이게? 아니, 대법원 대체 그 판사가- 사람이 대법원 판사가 대법관이 됐죠? 됐어. 대법관이 그 사람이 됐다는 거 대법관이 아니야? 됐다고. 이거 도대체. 또 이번에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서울대 아무개 교수 또 대법원 판사가 통과가 됐죠 국회에서. 네, 엄청난 그치. 이 이게 로펌에 뭘 써줘가지고 돈을 그렇게 버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매월 한 건씩 진짜 해갖고 뒷골목 매월 행정에 3,600만 원씩 이게 번 사람. 암흑가에 무슨 조폭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부패 아니에요? 사법부패가 제일 무서운 부패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판단을 그렇지. 구하는 것이고 저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이 세상 어떤 당국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는 거거든. 공적 권위의 마지막 그렇죠. 의지처거든 저기가. 그래서 엄청나게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럼요. 그렇게 되면 법정에 대해서 기대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법 밖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럼- 사람들이 품게 되는 거죠. 법의 지배고 뭐가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그냥 부의 지배, 폭력의 그렇죠. 지배, 가난한 기술의 사람들은 지배. 아주 엄격하게 100원, 1,000원 가지고도 막 엄격하게 따지고 100억, 뭐 1,000억 이런 거는 안 따져. 그것을 가지고 쓴 위대한 문학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레미제라블. 네, 레미제라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자, 여기도 또 본래 10년 정도 가지고 되나요? 어떨지 모르겠어. 그죠? 예. 모르겠어. 내가 자꾸 합쳐지니까 지금 건 이제 다 따로 나서 하나하나 무혐의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합치면 그러면 아마 굉장한 그러니까 이 겁니다. 만화의 뜻은 이제 윤석열이가 사법부에 대해서 이 자식들이 이럴 수 있어. 주먹을 쥐고 친구 벌벌벌벌. 이것들을 하는데 사실 본래는 10년짜리 지금 1년 해준 거야. 아. 그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 보면 보통 이렇게 대통령의 일가가 이 범죄에 연루가 되고 그리고는 이 법적 징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보통?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가 지금은 대통령 일가인데 저 당시에는 검사 사위에 그런 잘 거죠. 나가는 검사 사위의 일가고 중앙지검장의 일가고 검찰총장의 일가잖아요. 지청장의 일가고 지검장의 일가고 그렇지. 총장의 일가고 그때마다 조금씩 작용을 해서 뭔가를 지연시키고 뭔가를 덮어주고 뭔가를 무혐의를 주고 하는 게 누적돼서 지금 온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그런 거죠. 그 계속 없다고 그러고 10원 한정 받은 게 없다고 피해 준 게 없다고 그렇게 오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정을 다 감안하면 사실은 따따블을 해도 시원찮은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저런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국민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를 그렇죠. 해야지. 네.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그렇죠. 처가 관리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정말 고개를 깊이 숙여야 하는데 일체 이기가 없어요.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있나 봐.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사과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일을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마음대로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한다. 너희들이 뭐 찾아서 뭐 해봐라. 그러니까 특활비 봐요. 특활비 공개를 저 따위로 해놓고서도 자기 일 아니야. 자기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썼던 특활비 아닙니까? 그런데 60% 정도는 아예 읽을 수가 없게 하고. 근데 재밌는 건 검찰 구내식당은 뚜렷하게 읽게. 나머지 식당 이름은 싹 가려. 전혀 희미하게 인쇄하고. 보면 시간도. 현금 증거는 또 이게 종적이 없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짓이지. 그걸 나라 공금을 뭐 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쓰는 거 있을 수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맨날 하지만 나 빼고잖아 언제나. 그렇지. 다행히 지금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국정 조사를 해라라고 청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이틀 만에 5천이 지금 넘고 있는데 5만 정도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거를 사이트를 꼭 좀 우리 여기에 소개를 좀 해야겠네.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 당연히 하지만 우리 시민들 너무 고생시키는 거야. 사실은 민주당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우리 그걸 꼭 우리 시민들이 청원을 하면 받아주고 안 하면 안 받아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시민도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괜찮아요.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건 언제나 좋은 거지. 그렇지. 적극적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촉구하는 건 언제나 좋은 거예요. 언제나 고마운 일이고 그건 아주 떳떳하게 요구해야 되는 일이죠. 사실은 윤석열이 장모독을 많이 봤을 텐데 또 장모도 윤석열독을 많이 봤을 텐데 그럼. 지금 무슨 생각을 그게 할지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주 궁금해요. 내가 뭐 이런 장모를 갖다가라고 할까? 어떻게 우리 장모님을 어떻게 구해줘야 되겠는데 라고 할까? 할 말이 없을 텐데. 지금 구해주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사과가 없는 거야. 특활비도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안 하잖아요. 검찰은 또 장모 일도 말이에요. 그 대통령실의 공식 멘트가 이거였잖아.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언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앞으로 절대 언급 안 할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나왔을 때 대법원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때 다 저 대통령실에 아예 보도 자료가 나와요. 공식 그렇죠. 입장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못 하겠다면 또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 말은 그 말 자체에는 약간의 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바로 몇 달 전에만 하더라도 그걸 그렇죠. 뒤집었잖아.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거고 자기 편리한 대로 써먹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멍청 빠진 거죠. 그렇죠. 전혀 엄청 없어. 빠진 전혀 거죠. 없어.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 후한무치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를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됐죠. 그죠.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면 어떨까요? 후한무치하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혹시 이 얼굴을 딱 초등학교 보여줬는데 그때 후한무치다. 후한무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자를 보면 이자를 보면 안다. 근데 이런 게 다 목불인견이라고 갑자기 사자성어 시간이 됐다. 차마 볼 수가 없는 행태들이에요. 이게 다. 원래 후한무치 한 자들을 늘 우리가 목불 인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호지심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으니까 옛날에 박완서 소설가 유명한 분이 있었잖아. 부끄러움을 가르쳐 드립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그게 의의 기본이라고 했거든.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남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뭐 온 세상이 알게 됐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저거는 정말 이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사태인데 이 앞에서 뭔가 자생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부끄러움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는 막무가내로 뭐든지 부끄러운 짓을 자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맞네요. 그 뭐라 그랬어요? 막무가내 정권. 아까 뭐라 그랬지? 뒷골목 정권. 또 목불 인견 정권. 깡패지 뭐. 수호지심이 없는. 야 진짜 이걸 뭐 해도 끝이 없지. 후한무치. 이런 게 정확하게 기술하고. 거기다 이것이 이제 단순히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태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천암도 관련돼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공흥지구에는 천암이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일가가 하는 사업체로 이걸 다 말하자면 국민의 재산을 뜯어먹는 거죠. 그리고 공권력을 그 소위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얘기예요.
하잖아요. 그리고 조국 교수를 얘기할 때는 정경심 교수하고 경제공동체니까 뭐 같은 짓이다 이렇게 몰아세웠는데 저 집안은 나무 진짜 이권 공동체, 비리 공동체. 나무의 그 험에는 800원짜리에는 가혹하게 하고 자기 20억짜리에는 뭐 아주 뭐 그래 있을 수 저런 있는. 자들을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겠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이런 식의 게 많아서 이게 보면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도 많아가지고 많았어. 그래서 무엇부터 치고 들어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렇게 제가 그 그림을 내가 저렇게 그린 게 내가 애매하게 그린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저게 지금 윤석열이가 너 자식 두고 보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먹을 쥐고 부르르 너 떨잖아. 한번 너 한번 주고 볼래? 어? 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시키 이러는데 여기서 봐준 거다. 실제로 10억 때려야 되는데 내가 1년 때렸어. 고마운 줄 알아. 이제 그런 표정이야. 근데 그게 묘하게 둘이 그게 있잖아. 내가 느끼기에 그런 거야. 사실은 한 5년 때려야 되는 거야. 좀 10년 때려야 맞는데 봐주는 거야. 이 봐주면서 때렸다는 걸로 공격을 피하려고 하는 느낌도 제가 있는 거죠. 야, 넌 고마운 줄 알아. 그렇지. 그리고 또는 이제 그런데 이번에 반응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저렇게 그 징역 1년이 가볍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아요. 그래도 사법정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저 정도도 저 정도도 지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판사는 용감한 판사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맞다. 굉장히 작은 성취라도 이건 굉장히 귀하다. 이 성취가 하나씩 모이면 그러면 결국은 사법 정의를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마 이 국민들이 저 판사한테 찬사를 보내고 격려를 보낸 것이 사법부에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저렇게 사법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나오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속으로 너무 약하다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다들 사람들이 드디어 올 게 왔다, 드디어 걸렸다, 그렇죠. 그리고 판사 참 용감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기소가 내용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판사가 바로 잡기만 한다면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엄벌에 처할 수 있다. 저런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정양용 얘기도 좀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 백성들을 뜯어먹는 이런 자들을 징벌하지 않으면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거든요. 다산이 정말 중요한 그때 얘기인 것 얼마나 뜯어먹었어요. 네. 정말 중요한. 이런 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의가 서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징역 이렇게 형을 이렇게 말하자면 때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일이 없으면 겁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걸 이제 집행유예 같은 걸 안 주고 징역 1년을 확정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재범 위험이 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놔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구속하겠다는 거였죠. 그렇죠. 원래는 2심에서도 법정 구속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대법원 결과를 재판부의 입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항소심까지 와서 너는 충분히 자기 방어했다. 그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충분히 방어했고 그런데 이 죄질은 나쁘고 재범 우려는 크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길은 없다. 우리 저 판사를 향해서 박수 한번. 그렇습니다. 이성균 부장판사였습니다. 예. 맞는 말을 한 거지. 근데 저게 10원짜리 요새 없잖아요. 옛날엔 10원짜리가 있었는데. 10원 한 장은 없지. 동전밖에 없거든. 그래서 누가 무슨 한 장이야 한 입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게 정확하게는 저 말을
윤이 직접 하진 않고 전원 형식으로 정진석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윤이 직접 한 거 너무 재밌는 게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그 장제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명장면이 됐어 이제는. 그러니까 장제원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야당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당신 이 300억대 장부증명 위조를 한 의혹이 있다 하면서 보여줘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일원 하나도 피해 준 적 없고, 그리고 지금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아무리 국감장이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서부터. 이거는 이제는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예요. 이제 장모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참 그 법률가의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증거 있습니까라고. 증거 없으면 무죄입니까? 증거와 법리.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 아니 충분히 의혹이 객관적으로 의혹을 가질만 하면 설령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증거 있습니까 하는 거는 악인이나 하는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할 경우는 범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범인이 그러는 거야. 악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네. 증거 있습니까 하고 버티는 거는 범죄자예요. 너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잖아. 내가 숨겨놓은 거는 네가 아직 못 찾았잖아. 못 찾았잖아. 그 뜻이거든. 나 기가 막히더라고 그 장면을 보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엄청나게 붙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보면 딱 이렇고 뭐 폼이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그러니까 이 검사인지 조폭인지 뭔지를 모르겠어. 너 한번 붙어볼래? 그러니까 그게. 너 이따위로 할래? 근데 둘이 요새 되게 친하잖아. 검사 윤핵관 돼가지고. 검사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놈이 안 했다. 무조건 안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런 놈이 제일 힘들 거야. 근데 나 그거 지금 얘기 지가 들어보면 다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 근데 그 지금 들어보니까 검사한테 배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절대 없다. 야, 근데 10원짜리 30억장을 주려면 가방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사과상자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10원 한 장 없다. 근데 저렇게 말해?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 한 장 피해 준 적도 없다. 근데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 그때는 1원이라고 그랬어요? 뭐 1원이든 10원이든. 1원은 더 하네. 그러니까 30원. 300억 장.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저게. 딱 잡아 떼야 되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늘 그런 놈만 다루다 보니까 잡아떼기 선수가 된 거지. 자기도 이게 잡아 떼기 최고다. 그 책임이 범인에게 있을까? 검사에게 있을까? 참. 근데 저렇게 해서 준 적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대변을 한 거거든. 보면은 장모를. 그렇죠. 이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야? 사법부의 판단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법부를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지. 근데 뭐 전혀 그런 얘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뭘 얘기해도 몰리게 돼 있는 거니까. 저게 이제 만약에 공범이를 봐요. 그러면 그 공범이 기소가 한 명이 되면 다른 사람들 공소시효도 같이 정지가 되는 거라서. 그렇죠. 사실은 저 또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당연히 정지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 엮어보면 누가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지가 다 드러날 테니까. 아니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이건희 회장을 그 편법상속으로 배임죄로 이제 고발을 했어요. 대표 고발 교수를 했죠. 43명의 법학 교수를 모아서.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또 내가 항고라고 하거든. 항고를 하면 고등 검찰에서 무혐의, 다시 재항고를 하면 대검찰에서 무혐의. 이렇게 두 바퀴 6번 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검찰총장.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이제 대검찰청에서 금융 관련 뭘 할 때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서 이건희 회장은 기소를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에버랜드 사장과 전무를 기소합니다. 그 이것 때문에 기억이 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검찰이 1심 지나면 이건희 회장을 기소하겠다. 2심에서 유죄가 나면 기소하겠다. 그런데 1, 2심에서 내가 다 유죄를 받아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특검을 기다려서 또 기소하잖아. 왜냐하면 이게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지금 이 일가가 기소된 그러니까 본부장에서 부나장이 기소된 거에 만약 윤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범으로서 은폐해주고 봐주고 한 게 있으면 아마 공소시효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그 바람에 자기가 받은 징계를 무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죠. 네. 근거가 남게 되니까는. 자, 만평은 이걸로 이제 또 있네요. 아직 좀 있어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예, 이거는 뭐 네.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번에 보면은 백지화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슬그머니 그러니까. 김건희 땅으로 연결되는 이게 정말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정말 웃겼던 건 뭐냐하면 백지화 선언은 뭐였다 그랬죠? 충격요법. 어떻게 국민을 저렇게 우롱하고 자기는 백지화 하겠다 그래놓고 그다음에 자기 정치생명을 걸겠다 그런 자예요. 그렇죠. 이야. 이야. 저 올림픽 종목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아주 뭐 사력을 다해서 키워보려고. 이미 금메달은 이미 따놓은 거 아닌가? 상의 밑에서 뭐 캔 껍데기 같은 거 올라오네. 참. 그러니까 이게 고생한다. 이제 저울 희귀, 그 철로 희귀, 사실 희귀,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죄예요. 법 희귀. 법 희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참 대단한 재주들을 가졌어 이윤성의 일파들은. 참. 여기 이거는 우리 이따가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 잠깐 네, 또 네.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과거에는 교사 폭력이 문제가 돼서 아이들이 참 많이 피해를 입었죠. 근데 이제는 교권에 대해서 능멸하는 저는 이게 둘 다 사실은 본질을 보면 계급 문제가 걸려 있어요. 맞아요. 계급 문제세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계급을 묻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계급적 횡포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계급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맞아.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거. 그리고 한편에는 이제 네. 또 한편은 이제 권위의 붕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정부의 권위, 그 선출직의 권위, 민주주의의 권위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은혜가 있는 거거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껴요. 조금이라도 배우고 하면 그리고 그 고난을 굉장히 존중하고. 고맙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의 권위가 부정당하는 건 모든 권위의 부정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우리가 제일 큰 권위가 이제 교사의 권위, 사법부 권위, 그리고 선출직 권위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 언론의 권위, 그런 진실을 다루는 기관들의 권위인데 여기가 다 권위주의적으로 찍어내리는 그렇죠.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죠. 그런 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하는 짓들을 보면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다 검찰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도무지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고 또 법원도 거기에 동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면서 권위가 다 무너진 사회의 한 단면이 교실에서 그렇죠. 저렇게 나타나는 계급과 권위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은 얘기하세요. 제가 우리 옛날에 교사가 저도 옛날 교사였어요. 그때는 교사가 왕이야. 근데 그때는 말하자면 학부모는 어떤 입장이냐면 아이를 인질로 맡겨놓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촌지 같은 것도 이게 얼마를 줘야 할지
이걸 봉투에 넣어야 될지, 꼼짝 못했던 거지. 많이 줘야 될지, 안 주면 불이익을 음. 당할지. 그래서 학부모가 완전히 어린 거예요. 그때 그렇죠. 완전히 네, 어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 매우 시달렸죠. 그리고 교사는 뭐 계속 챙기기도 하고 마음껏 때려도 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전교조 운동이 바로 그걸 했던 거죠. 정교조 그때 말씀하겠지만 정교조를 식별하는 방법을 그때 문교부가 내렸어요. 7가지 기준이 다 학생들한테 첫 번째 친절하게 좋은 하면 안 된다. 첫 뭐 이런 번째 것들. 촌지를 받는 교사, 이게 정교조다. 아니, 천지를 안 받는. 천지 거부. 촌지를 안 받는 교사, 그건 불온하다. 그렇지. 정교조다. 애들을 애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친절하고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 방과 후에도 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이거 수상한. 참 그러니까 그런 학급 문집을 만들도록 그렇지, 그렇지.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우리 얘기 좀 이따 해봅시다. 근데 저는 이 만평 끝나기 전에 꼭 저 얘기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저 위에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윤석열의 가게 친일파를 가리킬 때 국민들이 했던 것 같아. 윤석열한테 이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 한번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쪽 보니까는 이게 친일파였어. 이렇게 일본에 돈을 받아가지고 일본 가서 유학을 했던 그 집. 이 아버지 뭐 하시노? 이제 또 너무 연주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연주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만평을 그려도 별로 문제가. 그리고 저 잡는 사람은 국민. 아버지. 아, 참. 아이고. 이거는 전정훈이라는 오뎅이라는 그 별명 가진 분이 그린 거래요. 제목이 뭔지 압니까? 저 원래 저게 만종이라는 만종인데. 그림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 제목을 저 밑에 보면 바종, 바종. 만종이 아니고. 저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딱 보면 원래는 잘 모르겠죠. 뭘 봐달라는 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이 혼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모가 구속될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윤서방 어딨나 윤서방 장모님 얘기 아니에요 저거는. 아, 근데 장모님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뭐 이런 그런 좀 모습. 봐달라. 이 팔짱 끼고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너 뭐 하나? 그 둘의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확실해. 저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관계가 이제 한심한 걸로 나타나잖아요. 제일 한심했던 게 지난번에 나온 것 중에 나는 정말 내 눈을 의심했는데 그 핵잠수함에 들어가서 잠만경에 선글라스 끼고 있는 장면이야. 아니 이거는 핵잠수함에 애들 장난감입니까? 그냥 직이라는 걸로만 보자면 대통령이 외국 전함에 외국이야 외국 그거는 사실. 전함에 들어가 있는 또. 거거든요. 아무런 경호 상태를 확신할 수 없이 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걸 갖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내고 참 그러니까는 나라의 이 국격을 열심히 지금 떨어뜨리는 일들만 하고 다닙니다. 아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쫓아갈 생각을 합니까? 나 그거 구경할래.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러고 가서 그렇게 뱃속까지 들어가서 잔망경 보는 흉내내고 그것도 선글라스도 찍어줘요, 안 받고 또. 그것도 찍어서 자랑스럽게 내보낸 거 아니에요? 홍보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아 정말 저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미 해군을 지휘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뭐 이런 건가. 거의 현장 지도하고 그러니까. 근데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렀으니까 중요한 주제 2개를 다루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압축적으로. 이번에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국정농단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는 국토부가 우리가 다 깎게. 그래서 자료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공개한 걸 이제 쭉 보니까 또 전문가들도 언론인도 다 보니까 굉장히 허점도 많고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료 좀 하나 볼까요? 국토부에서 언론 보도하고 진상은 다르다 하고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하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한 사업은 계획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계획이 없는 게 정말 문제지. 우리나라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역 도로라 하더라도 전국 도로망과 연계해서 설치를 해야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 없는 게 아니었죠. 저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보면 이제 그 이제 국가도로망. 서울과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래서 그 얘기는 그게 연결시키지 않고 별로 서로 종착점이 다르잖아요. 서울 춘천하고 그렇죠. 서울 양평은 하나도 겹치는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연결시킬 때만 좀 분산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결 분산 효과가 있고 동시에 이 전체 도로의 기능에 기여를 해야죠. 그런데 이 전체 도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다 그랬는데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국가도로망 정화 계획을 보면 이게 이제 그림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동서 우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번째 축. 여기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저 밑에 자료를 보면 이제 그 서울에서 양양까지 연결되는 그 전체 도로에 간선도로가 있잖아요. 간선은 이제 중심이잖아요. 그걸 연결시 지선의 계획이 있어야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2021년에 30년 사이에 제2차 전국 도로망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고 저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노컷뉴스 자료가 잠깐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면은 저게 보면 뒤에 이거는 이제 강상면을 연결시키면은 저 위에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게 저렇게 꼬불꼬불해서 이제 비용도 들고 거리가 묘해지잖아요. 근데 위는 아주 깨끗하게 연결되거든, 양서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최상위 계획 아니에요. 전체의 이 전국망 도로. 전국망 도로를 기본 맥락으로 해서 지선을 만들지 않는 도로 계획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계획이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만든 것도 정말 중대한 문제이고 실제로 그리고 언론 보도가 이미 나왔어요. 보면은 원래 이거 다 연결시키는 게 계획이 있었는데 저렇게 강상면을 연결시키는 걸로 해서 사실은 없는 것처럼 만들었다. 거짓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왜 김건희 일가 땅으로 연결시키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과정이 없었냐 하는 거죠.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도로 연결하면 거기 누구 땅이 있는데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이건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으면 이건 이미 비리를 담고 시작한 계획이죠. 그게 맞는 것이 이제 아까 저 영흥지구 특혜 사건 있잖아요. 그게 공흥지구. 그러니까 양평군에 있는 것이거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양평군 공무원들이 특히 도시 계획, 개발 이런 쪽의 공무원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지금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이미 2014년서부터 전부 다 이 일가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 게이트의 핵심 인물은 그 수사 중에 국민의힘 군수가 딱 당선이 됐잖아요. 이 당선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딱 단독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진 그렇죠. 국장을. 그 일반 기소된 사람이에요. 기소는 요번에 다 됐고 이제 수사 중에. 수사 중이죠. 맞아. 수사 대상 수상호가 돼 있는데 그 일을 맡기고. 그렇죠. 굉장히 수상하잖아. 이게 좀 여기가 여간 제일 연결고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 사람이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 수는 없는 거거든. 그 보통 이렇잖아요. 도로 계획을 할 때 그 근방의 땅에 혹시 이 통과하면서 누가 특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반드시 하게 돼 있고 역사적인 어떤 소문이 나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화재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나오는 건데 보면 땅이 뭐 어마어마하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여길지라도 저길지라도 다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리와 부패로 시작된 계획이죠. 그 얘기가 합리적이긴 추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봐요. 아까 그 공무원은 1년 반 시행 기간을 연장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연장시켜 준 게 중대한 일인데 1년 반씩이나 연장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사소한 사항으로 알고 정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았거든. 그리고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뭐냐면 김건희의 오빠입니다. 시행사 대표가. 그 장모나 이런 사람들은 막상 시행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흔적이 남을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본인들은 다 빠졌더라고. 근데 왜 빠졌는지 이거를 따진 게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무혐의를 줘. 그러니까. 그 장모나 네. 김건희의 경우에는 이사하다가 더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장모가 이제 특혜 받은 다음에 빠지고 과정에서의 그랬는데 역할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던 거죠. 그죠? 수사에서. 그런 네. 것들은 그냥 눈 감기로 했으니까 문제는 그 3명의 공무원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그 공직사회에서 너무나 잘 알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지금 수사받는다는 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장모, 처남, 부인의 역할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 이건 다 알 수밖에 없거든. 한 자리 건너 한 자리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갑자기 국정으로 올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강상으로 옮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 사람이 다 결제한 국정에 거죠. 되면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웃기는 게 자기가 한 걸 자기가 결제한 거야. 그러니까. 국장 되기 전에 만든 걸 국장 되면 결제를 했어. 그러니까 정말 이 나쁜 근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은 이게 이제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있은 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얼마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 윤석열이 언제 알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또 그리고 이것을 최종 결제한 원희룡은 언제 알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았다고 치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냐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강산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 물어내죠. 사실 자신이 있잖아요. 자신이 있으면 윤석열 가장 특기가 뭡니까? 감찰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 시켜서 감사하고 국무총리 시켜서 감찰하고 검찰 경찰 시켜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거 아닙니까?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래야 돼요. 이거 터무니없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찰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한 그래서 특검 국정조사 다 웰컴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안 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의혹이 있는데 왜 원희룡 갖고 더블 쇼를 하게 만듭니까? 당장 나서서 뭐든지 환영한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원통하다. 그 장모님도 그렇게 원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드려야지. 정말 원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풀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좀 해가면서.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모든 걸 협조하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풀어야지. 네가 증거 갖고 올 때까지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 대통령 관계하는 다 압수수색 조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대통령실 나도 했으니까 너희들도 털어라. 뭐 대통령실이 아니라 양평군하고 국토부하고 그것만 해도 되니까. 해도 되지, 사실은. 그것만 해도 되는 거니까. 자, 기대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잘하니까. 예. 이번에 젊은 교사 23 정말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이 정부가 이 사건 이후에 딱 보인 게 뭐냐 하면 학생인권 조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 주사파가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학생인권 조례에 굉장히 중요한 이 작업을 하신 게 바로 여기. 나는 저걸 보면서 우선 저런 언설은요. 대통령실이 아니라 저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 기자들은 알고 있잖아. 사실은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다. 난 저 명예훼손으로 나하고 김상범 교육감은 저거 고발해야 됩니다. 고소해야 돼. 고소. 난 정말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나는
학생인권의 효시는 학생인권 조례의 효시는 경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 두 번째는 서울인권조례잖아요. 그때 그렇죠. 교육감을 하고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내가 많은 이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학생인권 조례 내가 종북 주사파의 수괴라고 하니까 저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고. 이게 말하자면 보수해야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은 교실 자체가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선포하고 그걸 위한 학생과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걸 때문에 교권이 손상당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교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 인과관계 물 흐리고 있는 것이고 번질 흐리는 네. 것이고 또 그런 거죠.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걸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 탓이다. 저게 도대체 대통령실 정부잖아요. 정부의 언설은 가장 공적이고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말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에 이러한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로 종북 주사파가 학생인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마지막 시나리오였나 봐. 아니 학생 인권이 무슨 대한민국을 붕괴시켜. 아니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진짜 마지막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하고 있나 보네. 참. 자, 이 문제 이 학생 인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학생 인권이 거의 없었어요. 막 때려도 그렇죠. 되고 네. 돈 갖다 바쳐야 되고 청망이었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한 가지 생각이 학생 인권에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번에도 아이 하나가 연필로 이걸 껐어.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됐잖아. 이제 저도 학교 선생을 하다 보면 황당한 게,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손을 들어서, 지금 돈을 도둑맞았대. 내가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옛날 같으면 눈 감아라, 뭐, 손 들고 있어라, 뭐, 주머니로 터니, 이걸 아주 옛날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거야. 그렇죠. 내가 무슨 원님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학생 스스로가 해결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세요. 그 애가 이렇게 장난할 수 있잖아. 그럼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 뭐 하면은 그 교사가 거기에 휘말리면 이쪽 학부모한테도 얻어맞고 저쪽에도 얻어맞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교사한테 가기 전에 아이들끼리 갈등 뭐 해결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위원회 아이들이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교사보다 훨씬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저끼리 화해를 시키고, 야, 그만 일로 뭐 그래. 치사하게. 야, 너 전에도 뭐 그런 게 했잖아. 이래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권교육이고 또 민주주의 교육이고. 그렇죠. 그게 학생 인권 중에 학생들 스스로에게 일어난 갈등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미국처럼 로여들의 세상처럼 돼버려가지고 걸핏하면 돈 있는 쪽에서는 소송을 걸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변호사인데. 뭐 이렇게 되는 식이 되는 이번에도 내가 변호사다 이런 전화 그러니까.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신 교사가. 이 강남이 특히 이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는데 바로 이게 이제 계급의 문제 또는 자기는 지배, 상대방은 우습게 보고 이런 능멸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하나의 제도처럼 작동하니까 그 제도가 교육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분석도 대단히 좋고 우리 박재동 선생이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2011년 겨울이 2011년 11월, 12월 뭐 이때가 대구에서 아이들이 떨어져 죽고 학폭 때문에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떨어져 죽고 막 이게 연이어 일어나거든요. 너댓 명이.
그러면서 이제 학폭이 가장 사회적 관심사가 돼요. 그때 내가 1월 19일 날 석방이 돼. 벌금을 맞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 이튿날 서울시 의회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 가서 학폭 해결 3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학폭은 가장 고난도 교육 문제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학폭 해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장 교육적 결과를 낳아야 그렇죠? 된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회복적 정의. 그렇죠. 아이들끼리의 사과와 용서까지를 포함하는 회복적 정의로 끝이 날 때 이제 교육적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1원칙이에요. 제2원칙은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큰 전문가다. 아이들이 사실관계와 아이들 안에 왕따나 폭력이 진행되고 발전하는 전개되는 양상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 왜냐하면 학급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문제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그렇죠. 거죠. 문제 해결의 네. 주체.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앞장 세워야 된다. 자치법정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을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가장 올바르게 해법을 제시할 수 그러니까 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거를 교사가 하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떠넘기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는 교육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입법자가 되게 해라. 아이들이 학교 폭력 맞습니다. 예방 지침을 만들게 하고 유형을 만들게 하고 각각의 어떤 절차가 작동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정하게 하고 교사는 좋은 자 역할을 그렇죠.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하면 아이들이 자치법정을 열어서 아이들이 서로 변호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하면서 판관도 되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학폭이라는 건 가해자는 늘 소수고 방관자가 많아서 일어나는 거거든. 모든 세상의 악은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침묵하는 방관자 때문에 끔찍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관자를 일깨우는 것이 학폭 예방의 핵심이다. 그래서 교육 연극을 도입해요. 교육 연극을 보면은 극적으로 보여주잖아. 교실 그렇죠. 상황을. 그런 방관자의 비겁함이나 방관자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극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 심리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그죠? 때문에 연극에 대한 제는 굉장히 좋았네요. 그래서 그 교육 연극을 해갖고 그때 연극계 너무 좋아했죠. 내가 5억을 풀었거든. 교육 연극계 4개의 연극을 극단과 계약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아이들과 토론을 그 연극을 보고 나면 그 극단 배우하고 계속 좋습니다. 토론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소중한 얘기예요. 나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진보교육감이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못한 것도 한 탓이 있지. 이게 학생인권 조례가 탓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교권 자체가 능멸당하는 문제도 깊이 들여다볼 물론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이 문제 좀 짚어봅시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은데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나는 교사든 누구든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어. 그 이야기는요. 처음 시작한 교사한테는 사형 선고예요. 어마어마한 폭력, 그렇죠. 폭격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압력을 나는 자격이 없단 말이지. 없구나. 얼마나 계속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존엄성을 지켜내는 일 이런 게 다 말하자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권하는 거 절대로 선생님한테 자격이 없다든가 자기 사회적 지위를 내걸고 펌잠대고 이런 걸 못하게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금세 원칙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원통해. 그래요. 교육감 지금 해야 되는데 원통하다고 박노현을 다시 교육감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돌아가신 선생님에 대한 진짜. 이 우리의 기원도 함께 보내드리면서 딱 하나만 우리 화면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의 얘기 하나 살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32에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경기도 암행어사를 했어요. 이게 최초의 중요한 홍문관에 들어간 이후에 최초로 왕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는 경기도로 돌아다닌 그 암행어사를 했는데 이게 양평 땅
그거 그것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러네, 정말. 그런데 청렴한 사람은 네. 국민관의 기본 업무고 기본 업무다. 본질적 업무고 그것이 모든 만선의 선의 근본 뿌리다. 모든 덕의 덕의 뿌리다. 그렇죠. 예,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 암행어사 다녀보니까는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에 들어가 보면 가렴 죽으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물건 팔아가지고 몇 푼이나 될까? 아이들은 허리 벗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노숟가락 뭐 밥솥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알고 봤더니 거기에 관리 아까 원님 얘기했지만 수장들은 임기가 끝나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흙을 실는 배를 거기다 짐을 싣고 가요. 그래서 흙을 실지 못해. 그래서 뭐 제방도 고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원망이 그칠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딱 얘기하는 게 이런 자를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백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청렴해야 된다. 청렴이 정말 공직의 근본이다. 네. 목. 그렇잖아요. 목민관의 목지, 근본이다. 이것이 모든 선의 원천이고 모든 덕의 뿌리다. 바로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 꼴이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국가는 네. 도적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국가가 도적대로 바뀌면 어떡하란 말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그래서, 피폐해지고. 그 촛불 행동은 그래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이것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고 기승전. 네 그렇게 해서 그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박지동 화백의 그 만평이 우리의 얘기를 정말 풍성하게 그러네. 해줬죠.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다뤄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얘기도 들어보고 교육 철학의 문제도 우리 사회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